그래서 한국의 인재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자본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안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물건은 쌓이고 인재와 자본은 나가고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제 트럼프 시대도 벌써 이제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주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뜨거운 뉴스는 딥시크죠. 그렇습니다. 네, 딥시크와 엔비디아 등 반도체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요거부터 일단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은 타격이 상당히 컸겠다 싶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의 그 GPU가 있어야만, 그것도 최첨단 GPU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걸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있고, 네.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엔비디아에다가 반도체를 만들어 주던 TSMC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딥시크가 해놓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고급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인류로 보아서는. 그렇죠. 예, 굳이 돈을 많이 안 써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많이 써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엔비디아고 TSMC고 SK 하이닉스고 또 수많은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네. 원자력, 무슨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변압기 팔아서 네. 돈 버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타격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인류 전체로 본다면 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별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딥시크가 이게 진짜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게 뭐 영향을 줄 정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사실 나온 지 너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네. 비용 면에서 네. 오픈 AI가 만든 그 챗 GPT라고 하는 거, 그 최근 버전인 그걸 만들어내는데 훈련시키는데 1억 달러가 들었다. 네. 그런데 딥시크는 560만 달러다. 그러니까 한 20분의 1밖에 돈이 안 들었다. 이렇게 비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간접비도 엄청나게 들었는데 간접비는 다 빼고 말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니 오픈 AI가 다 해놓은 그 결과들을 보고 얘들이 그걸 갖다가 훈련 시간을 단축시킨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비용이 굉장히 싸다. 그리고 흉내를 낼지언정 어쨌든 할 수 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0분의 1 비용이 드는 거로 되어 있지만 네. 뭐 어쩌면 그게 조금 더 들어서 한 5분의 1 비용일지도 모르겠다. 뭐 여기까지는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건 뭐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성공한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럼 이 딥시크가 AI 패권을 쟁취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잖아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고 어쨌든 딥시크로 해서 미국의 이제 좀 뭔가 두려움에 뭐 트럼프가 좀 더 중국을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까요? 압박을 분명히 하겠죠. 어쨌든 간에 GPU가 필요한 거니까 딥시크도. 그 GPU를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엔비디아인 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서 트럼프가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뭔 얘기를 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압박을 가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사양의 GPU 말고 저사양의 GPU도 팔지 마라. 아, 그런 식으로. 네. 이건 왜냐하면 딥시크가 고사양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는 구하지 못했던 거고, 저사양은,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아닌 저사양 GPU는 어쨌든 마음대로 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주지 마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저가형 AI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픈 AI나 뭐 이 메타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다 이거 돈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여도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이제 돈이 안 드는 방법들을 찾겠죠, 이제. 네. 이제 좀 하반기쯤 가봐야지 이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오픈 소스잖아요. 그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그래서 인공지능, 저가형 인공지능, 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국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교수님 보셨을 때 한국 경제 위기 지금 원인과 대책 좀 어떻게 좀 알려주신다면 지금 위기 상황인 건지도요. 2023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드러나는 위기는 아니었어요. 내수는 축소가 되죠. 내수는 축소가 되고 곳곳에 가는 데마다 다 임대 표지판 다 붙어 있고 그냥 곳곳이 다 그런 거는 분명히 자영업자분들 진짜 힘들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내수가 줄어서이기도 하고 배달형으로 바뀌어서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형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적인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뭐 여러 방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꽤 괜찮았어요. 수출은 괜찮았고 특히 대미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런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출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캐나다와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행정명령을 때렸죠. 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들은 물건 공장은 뭐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본인들도 이제 관세를 때리고 뭐 한다. 예, 그건 그들끼리의 문제고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물건이 넘쳐나는 겁니다. 미국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물건이. 공장은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은 되면 그 물건들이 미국으로 못 가는 물건이 다 어디로 갈 거냐? 다른 어딘가로는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하고 다 겹쳐 있는 시장들로 그 물건들이 넘쳐날 거란 말이죠. 그 우리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쪽 나라들 공급이 많아질 테니까. 다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빠지니까 미국에서 그 빈자리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거기를 한국과 독일과 베트남과 이런 나라들이 채울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한테도 관세를 매기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우리나라에 안 매겼죠. 아직은 안 매겼고 아직 뭐 위협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선 공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겠다고 한 겁니다.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10%씩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겠네.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하는 그 패턴을 보면 이게 한꺼번에 높이는 게 아니고 나라들마다 다 뭔가 위협을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대가로 너희들이 뭔가를 하면 내가 낮춰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펜타닐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약이죠. 마약을 미국에 들여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 또 그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보내지 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멕시코와 캐나다가 확실하게 행동을 하면 낮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멕시코랑 캐나다산에 25% 때렸고 중국산에 10% 때렸잖아요. 예. 멕시코, 캐나다를 왜 이렇게 많이 때린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불법 이민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거고 또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왜 10%일까? 분명히 앞으로 뭔가 서로 협상 대상이 뭔가 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면 뭐 요 정도에서 멈추겠고 안 그러면 너희들 뭐 곡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미국이 이런 강세 행정 명령 후에 제가 미국 증시는 어제 못 봤는데 오늘 한국 주식 시장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가상자산 시장도 좀 급락을 했다가 약간 이제 안정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산 시장이 좀 가격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다 달러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세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나니까 네.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됐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환율이 또 올랐죠. 강달러가 좀 더 됐죠. 지금 1,470원 다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 이외의 외환 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그런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수입을 그만큼 줄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 수입을 줄이게 되면 그 수입 대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달러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달러로 표시된 다른 제품들,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효과는 관세를 심하게 매기면 매길수록 전 세계적인 경기는 침체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만큼 생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미국 내의 생산은 늘어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생산은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주가를 낮추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인플레이션 심화되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중국의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이 넘치니까. 미국에다 못 팔고 중국 내에서는 물건이 넘쳐나고 동남아도 아마 전반적으로 물건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미국 연준의 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연준 금리는 잘 못 낮추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또 트럼프는 자꾸 낮추라 그러는 거죠. 금리 인하라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관세와 트럼프 하는 말이 약간 좀 다른 그 사람 늘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는 아주 일관된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달러에 대해서 그런데 왜 브릭스 국가들한테 너희들 통화를 만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관세 100% 매기겠어? 막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달러가 강해야 그 사람들이 그걸 하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놓고는 다른 통화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혀. 그런데 트럼프는 동시에 달러를 다 쓰라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달러 값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연준한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국 경제 위기로 다시 좀 돌아서 그럼 이제 수출에서 좀 적신호가 이제 보인다라는 거고 또 급하게 한국 경제 위기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위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코리아 엑소더스입니다. 한국 탈출. 한국 탈출. 자산시장은 좀 탈출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개미 투자자들도 미국 투자를 하잖아요. 맞아요. 기업들도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잖아요. 네. 미국이 받아들인 FDI,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의 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한국이 미국 내에 창출한 일자리 숫자 한국이 1위입니다. 전부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투자만 나가느냐? 사람이 나갑니다. 사람이 나가는 게 더욱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2023년에 그 EB 비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Employment Based Visa라고 하는 게 있는데 EB 1, 2로 나간 한국인이 5,600명인데 2023년 그 통계 나온 걸 보면 자, 그런데 그게 인구 규모로 따지면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국의 첨단 인재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흔히 있는 말하는 겁니다. 뭐 석박사급 인재 그런 분들 똑똑하신. 그렇죠. 반도체, AI, 그러니까 배터리 이런 첨단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민 정책도 그런데 지금 강제 추방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거는 이민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건 판인데 불법 이민자들 막 방출한다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뭐라고 했냐면 작년 6월 달에 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그린카드를 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영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첨단 인재는 다 끌어들이겠다. 다 끌어들이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숙련 노동자들은 그렇죠. 쫓아내겠다. 그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의 일자리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층의 굉장히 큰 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백인 블루칼라들,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민자들 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이 싸구려 물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것 때문에 내 일자리를 내 일자리가 다 뺏겼다. 없어졌다. 이거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 공장지대가 다 문 닫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살리려면 그걸 그냥 살리는 거 플러스 미국 노동자를 쓰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법 취업자들은 그들과 적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예. 그런데 그 공장을 살리려면요,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미국 노동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제대로 되려면 AI라든가 또는 우주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전 세계에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인재 공급국입니다. 왜냐, 제조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에요. 우리가 설계는 그렇게 미국보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뭔가를 최종 단계에서 만드는 건 우리가 최고란 말이에요. 사실은 최고는 중국인데 중국이 최고죠. 근데 중국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지금 중국을 빼고 나면 그러면 남는 최고는 누구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인재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자본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안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은 쌓이고 인재와 자본은 나가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 초창기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위기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완전히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 그건 인재 유출이 아니야. 자본 유출이 아니고, 그거는 한국인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미국이 한국의 활동 무대가 된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고, 한국인이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인재 유출이 아니고 활동 무대가 확대된 것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한국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전혀 아니에요. 한번 나간 사람은 안 들어와요, 이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 민족끼리니 뭐 이런 것도 그러는 거고, LG가 말이죠.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남용 부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 CEO 중에 5명을 외국인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5명을 외국인 CEO로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3년 만에 다 나갔어요. 왜 나갔느냐?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최고 CEO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뭘? 배타적인 분위기를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CEO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나면 한국인 임원끼리 또다시 회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따로 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완전히 섬이 돼버리는 겁니다.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한 한국인들도 다시 한국에 안 들어와요, 잘. 거기에서 교육받은 그 자녀들도 한국으로 잘 안 들어와요. 왜냐? 여기는 완전히 섬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외국인하고도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웃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도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 불편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만, 인도, 이스라엘 이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이거 다 실리콘밸리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다 대만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대만과 인도계 CEO 되게 많죠. 그렇죠. 인도계 CEO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그 인구 몇 명 안 되는데도 실리콘밸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유학생으로 보면요. 제가 1984년부터 88년까지 미국에 이제 그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대만 유학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남아서 뭔가를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보면 대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는 다 돌아와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잘 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러게요. 한국계 CEO가 없네요. 예, 없어요. 다
한국으로 돌아오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말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에 모든 정열을 쏟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는 물건으로. 그런데 이제 물건 수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수출해야 되는데 사람은 좀 똑똑해서 밖에 나가서 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을 하면 안 돌아와요. 왜? 한국이 그 환경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인재의 유출과 뭐 자본의 탈출인 건데, 그래도 올해 뭐 그러면 수출에서 좀 투자 포인트 같은 건 없을까요? 괜찮은 수출 분야는 어디일까 올해? 저는 어차피 미국이라고 봐요. 수출이 는다고 해도 미국의 수출이 늘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미국이 지금 그 제조 강국으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 공장들을 늘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다가. 그것과 관련된 업종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강달러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1470원, 뭐 95, 1500원 갈 뻔하다가 143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관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1470원까지 왔는데, 이런 강달러가 한국 경기랑 한국 주식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된 다른 것들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예,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제는 투자도 글로벌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건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제 한국 국장, 미장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세계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지금 재테크 관련된 얘기하셔서 트럼프가 얼마 전에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된 행정명령 발표는 했잖아요. 요런 건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 요게 가지는 가치는 앞으로 올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서 그 달러로 표시된 그것들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상화폐 사실은 가상화폐가 아니죠. 가상자산. 자산이죠. 예.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다. 왜냐하면 계속 그 정책적으로 밀고 그거를 전략 자산으로 쌓아놓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펀더멘탈이 없다고 봐요. 이 가치가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펀더멘탈 밸류가 있는 거고 또 버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가치, 실제 그것의 쓸모에 기반한 가치와 플러스 버블, 그러니까 거품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거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그 제품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것에 그 값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사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품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든 다른 뭐 가상화폐든 간에 이런 데를 보면 다 그런 속성이에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근원적인 가치가 뭐냐? 예를 들어 자동차의 근원적 가치라고 하는 건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비트코인의 근원적 가치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 굳이 찾는다면 재산을 숨기는 용도 어떤 정부든 간에 찾지 못하도록 내 자산을 은닉을 하고 그걸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할 수 있다. 들키지 않고 송금을 한다. 그래서 범죄 자금을 숨기는데 거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원적 가치예요. 비트코인은. 그거 말고는 그럼 뭐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값이 오르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들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오르는 거죠. 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오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올랐잖아. 라고 하는 게 이게 거품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배경이 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 그거는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것과 가상자산과는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가치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